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 Americans need cash now, and the president wants to get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자, 시작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특히 정부가 재정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 이 내용은 최소한 알아야겠다는 것만 몇 가지만. 첫 번째는 이거 뭔지 아세요? 5.3%, 4.4%, 3.2%, 2.9% 그 정권별 성장률이에요.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4.4% 성장했고, 이명박 정부 때 3.2%, 박근혜 정부 때 2.9%,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볼 때는 1%대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MB 때도 떨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을 견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나라가 어렵다고, 서민들이 어렵다고 재정을 함부로 써도 되느냐, 나라 국가는 함부로 열어도 되느냐의 이야기잖아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이거 뭐냐면요, 그 나라 경제 규모예요. 우리나라가요, 캐나다 국내 총 생산으로 따지면 호주, 스페인보다 경제 규모가 커요. 이탈리아하고는 근소하게 약간 적어요.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GDP 대비하면 몇 배쯤 차이 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막연하게 두 분. 4배. 영국이 우리 경제보다 한 4배 클 것이다. 아니 진짜 그냥 5배 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르신들은 10배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영국이 2조 8천억 달러예요. 프랑스가 2조 7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는 용어대로 하자면 뭐 이대로 우리 쭉 가면 맞짱 뜰 정도 돼요. 우리 경제의 규모를 모르고 20, 30년 전에 경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유 우리 앞으로 더 커야 하는데, 우리 아직도 가난한데, 우리 아직도 어려운데 저분들이 낭떠러지 앞에 섰다고 도와줄 여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작지를 않아요. 우리 경제가. 제가 20여 년 전에 경제부 기자 시작할 때 매출이 1조 원 넘어가는 회사들, 엄청 큰 회사들이었어요.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0위 정도 하는 회사들이 뭐 KT나 뭐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이 1년 매출이 20조가 넘어요. 부산 센텀의 롯데백화점이 1년에 1조 원 매출을 올려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재정, 나라에서 뭐 복지 좀 하려고 그러면 아유 저렇게 해서 몇 조 원을 쓴다면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닌가? 재정은 아껴야죠. 아껴야죠. 국민들의 세금이고 빚을 내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수출 100억 불 달성 뭐 이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지금 그때 그런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 휴대폰 하나만 1년에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1년에 국가 재정에서 우리가 1년에 520조 정도 쓰는데 20조 원 넘게 R&D를 하는 나라예요. 우리 경제 규모가 20년, 3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IMF 경제위기 20년도 넘었죠. 그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하니까 한번부터 시작해서 170조 원의 공적 자금을 넣었어요. 그때 우리 GDP에, 그때 비해서 우리 경제가 3배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3분의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 170조 원의 공적 자금을 넣어서 나라 경제를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보다 더 적은 위기일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죠. 지금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이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재정 건전성 때문에 170조 원이라니 한국 같은 나라에서라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GDP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1년에 올리는 부가가치 대비해서 그 나라 정부의, 그걸 이제 국가부채라고 해요. 그 나라 정부의 빚, 나라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커져요. 거의 100%에 육박하다가 미국은 GDP의 100%를 넘고 영국, 프랑스는 더 커지다가 120, 130 커지다가 일본은 220%예요. GDP의 국가부채가 220%를 차지해요. 2배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40%예요. 40%. 지금 넘어서 41%이래요. 이번 정부 들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정부들은 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후손들이 갚아야 하는데 나라 망한다는데 계속 재정 적자를 확장적 재정을 쓸까? 이 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한가? 일본은 왜? 좌파인가?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했나? 나라 재정 쓰면 망한다는데 왜 비판 안 해요? 이런 위기에서. 체코도 50조 원 정도 재정 보강을 한대요. 50조 원. 우리 11조 7천억 했는데 체코보다 우리 GDP가 8배 높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쓴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망한다 그래요. 망할까요? 그러면 이 나라는 왜 안 망해요? 정부가 뭘 자꾸 주면 마스크를 준다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1,500원에 사회주의냐 배급주의냐 공산주의냐 또 베네수엘라 된다 그래요.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집도 줘요. 임대주택 재고율이 17%, 18% 이래요. 우리는 5%도 안 되는데.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32%인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신혼부부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나라가 집을 줘요. 집도 줘요. 집도. 마스크 주면 사회주의라 그래요. 빚은 기본적으로 갚아야 돼요. 사람이 누구에게 빌리던 국가가 추경을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면 그 국채를 인수하는 사람들이 90% 넘게 일본 기업이나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후에 갚으면 누구한테 갚는다? 일본 사람들한테 갚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망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망한단 말 안 해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국채 발행하잖아요. 87%가 국내 채권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힘들어서 이런 일에 돈을 10조, 20조 쓰고 채권 발행하면 그 돈을 아주 오래 뒤에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게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뭔 의미하느냐?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채를 인수할 여력이 있다.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꼬아서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선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에요? 채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높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후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부채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지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게요. 노무현 정부 때 국가 부채가 10조 늘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98조 늘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167조 늘었어요. 이분은 4년밖에 안 했죠. 나라 곳간이 빈다, 나라 망한다, 베네수엘라 된다. 이거 뭔지 알아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40%를 문재인 정부에서 넘겼다 그랬죠. 그럼 문재인 정부 재정 많이 써요. 예산 많이 늘려가지고. 그럼 지난 정부 볼까요? 노무현 정부 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더 올라가요.
지난 정부 때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있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격차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그나마 선진국보다 훨씬 좋은데.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정부가 무상급식 한다. 아동수당도 우리 주기 시작했죠. 다 퍼주기라고 하잖아요. 현금 살포라고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금 25만 원 드리죠. 그때 20만 원씩.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뭐 했냐면 65세 이상 모든 국민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다 드렸으면 10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재정이 안 돼서 해마다 6조가 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늘잖아요. 우리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니까. 7조, 8조, 9조. 올해 얼마 쓰는지 알아요? 올해 우리 520조 예산 중에 11조가 어르신들 매달 25만 원씩 드리는 이 기초연금 때문에 들어가요. 11조가. 우리 복지 재정 중 단연 제일 큰 항목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대선하면서. 이건 현금 살포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 매달 주는데 이거 현금 살포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무상급식 하나 1조에서 2조 드는데 이거 현금 살포예요. 애들에게 주는데. 애들 밥 먹이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주면 어떻겠느냐. 무상급식 그렇게 논란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몇 년 전으로. 모 시장이 그만두고 이럴 때까지. 그래서 자 가정환경조사소 내에서 아버지 소득 조사해서 몇 % 이상만 해야 뭐 다 확인해서 주는 거 효율적일 수 있죠. 그게 쉬울까요? 선진국은 왜 이렇게 안 해요? 선진국은 왜 아이들 밥을 그냥 먹여요? 핀란드나 캐나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학비가 0원이에요. 0원. 심지어 학생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학비 다 무료고. 왜 이렇게 해요? 거기 엄청난 부자 아들들도 다닐 텐데. 근데 우리 언론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으로 공짜밥 얻어먹는 게 좋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다 버스 지하철 공짜로 타는데 어르신들 다 소득 확인해가지고 소득 몇 % 이상, 자산 몇 % 이상, 15억 이상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못하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 해보죠. 정부의 재정을 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쓸 것이냐, 기본소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쩌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논의를 하게 됐죠. 한 명당 100만 원씩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뭐든 하겠죠.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운동화도 사고 어머니의 용돈도 드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다시 시장에서 도는 거예요. 봐요. 운동화 사는 거, 운동화 가게 사장님 돈 벌죠. 운동화 만든 저 대기업도 돈 벌죠. 그죠? 미용실 가면 미용실 사장님 돈 벌죠. 미용실 사장님이 돈 버는데 거기서 끝나요? 미용실 사장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거기서 끝나요. 은행에 돈 넣어버리니까. 예금해 버릴 테니까. 그런데 미용실 사장님도 아마 서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용실 사장님 그 돈으로 아예 학원비 내고 또 뭐 미용실 의자도 좀 고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 가면 누가 돈을 벌죠? 제주도 시민들이 돈을 벌어요. 서민들에게 돈을 풀리면 그 돈은 돌아요. 통화 승수라 그래서. 그런데 돈이 1,000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이 가면 안 돌겠죠. 그러면 서민들에게 돈을 먼저 지급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누구한테 줄까요? 자, 소상공인에게 준대요. 그럼 자영업자 어디까지? 몇 명 이상까지? 매출 얼마? 매출이 얼마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의 몇 명까지 지원. 그러면 비임금 종사자, 예를 들어 내 처자가 일주일에 한 4번 와서 도와줘요. 나한테 한 10만 원 받고. 그 사람 지원해줘요? 정부가 기업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매출이 몇 % 이상 급나가는 회사는 증명을 하면 직원들 휴직으로 잠깐 쉬어. 회사가 어려워서 공장도 돌리는데 회사 나오지 마. 이런 사람들 급여의 70%, 80%까지 정부가 석 달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규직만 할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 기준을 누가 정해? 파견직도 넣어줘? 비정규직도 넣어줘? 그럼 무기계약직은? 이 기준을 누가 정해? 정부가 정하겠죠. 그렇지만 완벽할 수 없고 공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다 줘요. 다 주고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요. 근데 우리는 그 뒷이야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부자한테 세금 더 걷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부자한테 더 걷고 있고 지금 서민들 거의 안 내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부자들에게 더 걷어가느냐? 이게 싫은 거죠. 그럼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지난 1월 한 달에 저축세 예금은 52조가 또 늘었어요. 요금을 예금은 32조가 또 늘었어요. 왜 요금을 예금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편이 남으면 저축해요? 형편이 어려우면 저축해요? 쓰다 남으면 저축하는 거예요. 또는 투자할 데가 없으면 저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맨 분도 있고 요금을 아무 때나 요구하면 은행이 나한테 주는 돈, 어디에 투자하지 않은 돈, 이걸 부동자금이라고 그래요. 경제에서 나쁜 돈이에요. 정부가 돈을 돌지 않고 아까 제가 통화승수라고 그랬죠? 잠겨버리는 돈이에요. 그 돈이 한없이 늘어나요. 한없이 늘어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어려우니까 선진국은 기본소득으로 주는 거예요. 상위 몇 %의 저축액은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요. 하나만 말해줄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 예금이 623조가 있어요. 두 분 예금 얼마나 있어요? 623조에 얼마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상위 1%가 얼마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623조 중에 우리 국민들의 개인 예금 상위 1%가 623조 중에 1%가 283조 갖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거두면 나라 망할 거라 그래요. 해외로 이민 가버릴 거라 그래요. 베네수엘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더 과세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는 부자들의 부를 보장해줘서 지금까지 수백 년 발전해 온 게 아니고 부자들의 부를 잘 분배해주는 누진세처럼 그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과세는 징벌이 아니에요. 세금을 매긴다는 건 명예로운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이 비정한 사회를 건너뛸 수 있는 매우 위대하고 평범한 도구예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상은 너무 비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세하자 그러면 망한대요. 그래서 재정을 쓰지 말래요. 안 그러면 가난해지고 최빈곤국으로 전락할 거래요. 그게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필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거대한 신문사에서도 그런 글을 써요. 알면서 써요. 왜냐? 정파적으로.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택시 타면 어르신이 아유 누가 저렇게 돈 펑펑 쓰면 결국 나한테 다시 다 걷어갈 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안 걷어가요.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자영업자의 50%는 1년에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요. 48%, 49% 약간씩 변동만 있지 한 푼도 안 걷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년에 더 안 걷어요. 지금 대구 시민들에게 우리가 1조 원, 2조 원, 3조 원을 쏴줘도 그분들에게 돈 안 걷어요. 부자들에게 더 걷게 될 거예요. 아마도. 마무리를 할게요.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할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안 11조 갖고는 어림도 없고 전 세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 지원을, 재정 보강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제적 쓰나미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뚝을 높이 쌓아야 하고 그 방법은 현재로서는 재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언젠가 이기겠죠.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여 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부자들의 거대한 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수천억 있는 사람들 나 그렇게 있다고 보여주지 않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오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그 위기가 어느 날 그 안개가 걷히고 나면 조용히 사라질 뿐이에요. 그것을 막을 책무는 국가에 있고 정부에 있는 거죠. 우리는 매우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런데 흔히들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단연 1위예요. EU와의 격차가 커요.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에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200여 집이 있어요. 그중에 한국이라는 집이 있어요. 똑똑해요. 일도 잘하고 못 만드는 게 없는 회사고 없는 나라, 없는 집이고 가족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소득도 높아요. 그런데 이 집이 이상하게 자꾸 자살을 해요. 200집 중에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200집 중에 가장 아이를 적게 낳아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이 집이 괜찮아요?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 없어요? 그래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주저앉고 어떤 분들은 낭떠러지 앞에 설 건데 나라는 지금,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